시장 상황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교수님이 유명하신 건, 특히나 기자들 사이에서 유명하신 거는 정말 현장을 네. 많이 가보시고 네.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네. 정말 가장 최신의 정보를 갖고 계신다. 이래서 저희가 교수님을 많이 찾는데, 최근 서울 수도권 네. 아파트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지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망세다. 오히려 추격 매수세가 아니라 관망세다, 이렇게 좀 진단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격 흐름을 잠깐만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정부에서 2배로 올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5억짜리가 이제 10억이 된 거죠. 10억에다 2배가 올랐잖아요. 10억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급등했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그때 당시 대출 규제라든가 대출 금리 인상, 이런 하향 변수의 부각으로 시장이 이제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5억에서 10억으로 됐는데, 이 10억짜리가 7억 5천으로 이제 급매물에 떨어진 거죠. 언제냐면 올해 연초죠. 연초에 7억 5천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여기서 매수세가 받쳐주면서 7억 5천을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으로 보고, 이 7억 5천에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해서 8월 달까지 상당 부분 매수세가 있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일정 부분 특례 보금자리론도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대출 금리도 6.5에서 뭐 한 4.5 정도로 인하가 되면서 일정 부분 실수요자들이 좀 매수에 나선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7억 5천짜리가 가격이 급매물이 다 사라지면서 8억 6천, 이제 9억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다시. 예, 그러다 보니까 전고점인 10억에 한 10%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10억인데 9억. 자, 근데 9억은 또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야 되는 금액이 된 거예요. 이 9억을 또 추격해서 매수해야 될 것이냐, 이러면서 약간의 이제 불안감들이 생기게 됩니다. 금리는 이제 한 4.5 정도 되지만, 여전히 또 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또 이런 막연한 또 불안감이 또 잠재돼 있고, 물론 현실적으로 금리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는 내년 중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조정될 수도 있고. 자, 이런 분위기에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경제 침체라는 거죠. 경제 침체. 경제가 위축이 되면 부동산 시장도 따라서 또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전고점에 육박한 이런 가격대까지 올라 있고, 그런 금리 인상이나 경제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세가 잦아들면서 8월 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이 대략 한 3,800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9월 어제 날짜 기준, 어제 날짜라면 9월 26일입니다. 촬영하는 이 날짜 기준으로 한 1,700건대예요. 자, 그러면 이제 9월 우리 이제 추석도 있고 하니까 뭐 며칠 없잖아요. 네, 절반이다 이런 얘기죠. 절반. 자, 그래서 9월에는 아파트 거래 건수가 서울에서는 8월 대비 절반으로 감소한다. 이게 이제 대략 한 3주 전부터 이 매수자들이 약간의 관망세로 돌아선 결과다. 자, 경기도도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경기도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이제 현장에 아파트 단지도 다 전화를 하고 알아봤더니 똑같이 그런 반응이 아주 숫자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관망 분위기로 잠깐 그런 매수세가 잦아드는 그런 시점이다. 이제 추석 이후에도 이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례보금자리도 이제 마무리했단 말이죠. 그러면 집을 살려면 우리가 이제 DSR 예외했잖아요. 특례보금자리는 9억 원 이하 집값에서 5억까지 최대 받을 수 있는, 이거는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일반 DSR 40%를 적용해서 이제 주택 구입 자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한도가 확 줄게 되는 또 이런 사항도 되고, 그만큼 이제 내 집 마련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망 분위기는 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분양 시장에서는 또 약간 또 궤를 달리하는 이런 경우는 또 분리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양시장 말씀 주셔서 전날에 이제 분양했던 2개 단지들 지금 서울에 있었는데 뭐 경쟁률이 뭐 60대 1 뭐 그보다 이상 나온 단지도 있었어요. 그래서 분양시장이랑 지금 매매시장이랑 괴리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상황은 분양시장이 좀 다시 수그러들 걸로 보세요? 아니면 매매시장이 다시 좀 살아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 형태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시장은 이 인기는 여전히 유지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분양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죠.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분양 물량이 별로 없다.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이 뜻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양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이득이다라는 이제 심리가 작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건데,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기존의 재고 시장이에요. 일반 아파트, 기존 아파트를 거래하는 시장이고, 이 분양 시장은 뭐 2, 3년 후에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거래하는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형성된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서울 기준으로 보면 말이죠. 서울에 20%, 서울에 이제 집이 대략 한 300만 채 정도 되는데, 20%인 60만 원은 말이죠. 30년 이상 된 낡은 주택이에요. 눈물 나오는. 그렇죠. 여기에 어떻게 주거 만족도를 기대할 수가 있고, 또 변신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분양 아파트를 내가 청약해서 당첨받으면 어찌됐건 2년, 3년 후에 새 아파트에 내가 입주한다는 걸 얘기하고, 요새 분양을 받으면 이 평면 설계가 확장을 전제로 설계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 차원에서 이 분양 시장에 집중하는, 특히 이제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의 선호도가 아주 높죠. 그래서 이 분양 시장의 인기는 희소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분양 물량이 별로 없고, 새 아파트에 대한 만족도, 가격이 더 올라갈 거다,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경기도 우량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위기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워낙 아파트가 부족하다. 이렇게 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요즘 기사들 보면 뭐 정고점 거의 뭐 가까운 단지들도 있다, 뭐 이런 막 얘기들이 나오는데, 추석 이후에 관망세가 이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다음 관망세 다음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우선 이제 관망이라는 거는 참 뭐 스탠스가 애매한 거일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얘기하면 전반적인 보합세에서 지역별 강보합세로 보는 거고요. 보합이라고 하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상간 정도를 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까지 뭐 그 정도 추세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내년 바로 이제 뭐 석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그렇죠. 그러면 당장 이제 24년도 전망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전망은 역시 이제 이걸 뭐 수도권 나눠야 되고 지방 나눠야 되긴 하는데, 저의 방향성은 큰 틀의 방향성에서는 소폭 상승 정도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변수가 또 한번 주목이 돼야 되는데, 금리의 향방, 두 번째는 경제 침체의 정도, 세 번째는 유동성 흐름이 어떻게 될 거나. 물론 이제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공급 부족은 깔려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금리의 향방은 다행히 거의 이 수준에서 뭐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내년 중반 정도면 금리는 좀 더 뭐 낮아질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경제 침체의 정도입니다. 이 경제를 보는 시각은 아주 뭐 극과 극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비관론자들은 당장 이번 9월 달에도 9월 위기론이 있는데, 지금 9월 말인데 지나갔습니다. 원래는 4월 위기론, 7월 위기론, 9월 위기론. 자, 9월 위기론의 핵심은 취약계층 대출이에요. 소상공인 대출. 근데 이게 이제 다 연장이 되고 있잖아. 어찌됐건 연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뤄지고 있다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긴 했습니다. 자, 제가 경제 침체를 내년도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말이죠. 올해가 경제 침체의 바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올해가 이미 새롭게 경제 침체가 더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는 경제 침체의 바닥을 지나고 있다. 거의 절반쯤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 침체가 된 거는 작년 12월 연말부터 이제 9월, 올해 연말까지는 침체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내년도에는 개선의 여지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경제 침체가, 그 정도가. 이렇게 분석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뭐 GDP 성장이 올해 뭐 1.4도 어렵고 뭐 1.3 이렇지 않습니까? 이 숫자 하나로 이미 지금이 최악의 침체인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수출에서 지금 어려움이 많은 게 이제 중국, 뭐 러시아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발 리스크, 그다음에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비중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게 돼버렸잖아요.
이거 러시아 얘기를 거의 대부분 사람들 안 하는데 러시아 비중이 비록 작더라도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개선 여지가 있다. 당장 이제 중국발 리스크는 저점이라 보는데 이게 내년에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뭐 시진핑의 뭐 방안이라든가 이러면 어느 정도 경제 우호 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어찌됐건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 종식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휴전을 하기 전에 최대한 뭐 그죠? 예, 땅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마무리 작업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 들고 그러면 내년도의 경제 여건은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권에 든다고 하면 그렇게까지 침체 정도를 뭐 지나치게 얘기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내년도 또 반도체 경기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주력인 반도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는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경제는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다. 특히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자, 금리, 경제, 유동성 흐름에서 내년도에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우선 정부 측에서 보면 정부 예산이죠. 자, 올해 하반기는 세수 부족이 59조라 합니다. 이 59조가 어찌됐건 4분기에는 영향을 미쳐서 경제 침체의 그 안타까움이 이제 지방 위주로 더 커지겠지만 지방 위주로 내년도에는 이제 새롭게 편성된 예산이 가령 이제 600조를 넘을 거 아닙니까? 자, 600조 중에 상반기 집행이 이제 절반이 300조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이 300조를 1, 4분기에 거의 집행할 확률이 농후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유동성이 당겨져서 집행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4월에 선거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동성이 좀 당겨서 집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아주 개별적인 유동성, 개인의 유동성을 뭐 제가 이제 한번 예상을 짚어보면 22년도 12월 전후, 연말 전후에 개인의 유동자금이 지금 대개 어디 가서 많이 몰려져 있냐면 금리가 급등하면서 그때 정기예금 이자가 5%, 6%까지 1년짜리가 올라가 있어요. 여기에 100조 정도의 예금이 그쪽에 좀 몰려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년 되면 연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12월 뭐 연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장할 때 지금 정기예금 금리는 4%예요, 4%. 뭐 3% 후반 4%란 말이죠. 그러면 자, 2%가 낮아진 금리에 계속 이게 정기예금이 머물 것이냐, 100조가 그대로. 아니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30조 정도는 다른 자산으로 이동할 것이냐. 이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한데 100조 중에 3분의 1 정도, 30조 정도는 다른 자산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겠다. 그게 부동산일 수도 있겠다. 이런 데 생각을 해봅니다. 가령 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이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다주택자의 가장 큰 걸림돌을 해결해 놓은 상태예요. 가령 종합부동산세는 21년도 최고점 대비 3분의 1 이하로 줄었단 말이죠. 3분의 1 이하로. 그때 1억을 냈다 그러면 지금은 3천만 원밖에 안 내니까 보유의 부담이 사라졌다. 사라졌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는 언제 팔아도 중과가 아니다. 물론 내년 5월 9일까지 강남 3구가 용산은 유예해놨지만 그거는 뭐 저희가 볼 때는 99% 연장이 된다고 보고 그럼 전국에서 언제 팔아도 양도세 중과는 없다. 그러면 이제 보유의 부담이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재진입할 수 있는데 물론 저는 여기서 하나 반대로 취득세 완화까지 정부가 작년 12월 21일 날 발표를 해서 지방세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됐어요. 저는 이거 통과되지 말라 유보하라고 오히려 다른 거는 조속히 통과하라고 뭐 서둘러야 된다고 하는데 지방세법은 제발 유보해달라 이렇게 보고 왜냐면 50% 깎아주는 거예요. 네. 3주택은 원래 8%인데 4%로 그 다음에 4주택 이상은 12%인데 절반이니까 6%로 물리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놓게 되면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거죠. 보유의 부담이 사라졌고 양도의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주택자의 재진입을 이제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차단을 해야 된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먼저 집을 살 수 있도록 여기는 좀 유보를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자, 이런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재진입을 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내년도에 그런 변수를 고려할 때 밑바탕에 이제 공급 부족이 깔려 있습니다. 내년도 시장에는. 자, 그런 차원에서 금리가 거의 뭐 어느 정도 유지된다. 그 경제 침체 정도가 생각보다 깊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 거의 뭐 끝물 정도 이렇게 이런 생각. 그리고 유동성 흐름이 다시 한번
부동산으로. 자, 이제 내년 초엔 바로는 아니지만 이 토지 쪽에 유동성이 또 진입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연말 가고 뭐 이렇게 되면 물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3기 신도시에 5개 말고 나중에 발표한 신도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광명시용 7만 원부터 뭐 의왕이 됐던 화성 봉담, 뭐 진안, 그리고 뭐 인천 9월 이런 데들이 한 17만 8천 가구거든요. 네. 여기 토지 보상을 해야 돼요. 3-1차 5개죠. 고양, 창릉, 뭐 남양주, 왕속,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약. 여기는 토지 보상이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여기가 토지 보상 자금이 정확치 않습니다. 정확치 않은데 못해도 한 30조는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정확한 수치 아닙니다. 이 자금이 다시 한번 또 부동산 쪽에 그 예고된 유동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 당장 연초에 풀리는 거 아닙니다. 뭐 하반기가 됐던 뭐 그 해 다음에 초가 됐던 상반기가 됐던 풀릴 겁니다. 이런 식의 유동성도 시장에는 또 여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장황하게 길게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결론은 그런 차원에서 시장은 소폭 상승세로 갈 우려가 있다. 이거 저 가격 상승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 다만 상승이 될 수는 맞추는 거지 네. 상승을 바라진 않는다. 기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까 무주택자가 먼저 집을 사야 된다는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말씀하셨죠. 취득세를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 비율이 전체 가구의 56%가 주택을 가지고 있고 44%는 무주택자예요. 그래서 이 56%의 비율을 최소한 한 65%까지는 늘려야 돼요. 자가 소유 비율을. 그래야 이게 상당 부분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요. 집이 있으면 아무리 가격 떨어지고 뭐 올라가더라도 이거를 안 팔고 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중을 빨리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금리는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고 우려했던 경기 침체는 지금이 저점으로 판단이 되고 또 내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또 정부가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개인들의 유동성도 좀 증가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증가할 수도 있다. 소폭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시장 전망 하에서 무주택자 그리고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 그리고 다주택자 이렇게 크게 시장 참여자를 셋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좀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자, 무주택자가 가장 이제 봐야 될 시장에서의 포인트는 전세 시장인데 전세 가격은 안타깝게도 상승을 할 확률이 농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공급 부족, 그 다음에 청약 대기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은 항상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수요가 뭐 결혼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수요. 자, 그래서 주택 재고가 없어요. 신규 입주 물량이 내년도에 서울에, 경기도에 확연히, 인천도 확연히 줍니다. 그만큼 전세 가격은 올라갈 우려가 높다. 물론 이제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5% 이내에서 될 수 있겠지만 신규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좀 그런 우려가 더 커지는 시점이 왔다. 그런 차원에서 무주택자는 전세에 머물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매입 쪽에 비중을 두고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방법론에서는 지금 이제 100 정도 됐는데 가격이 80년, 90까지 올라와 있지 않냐. 자, 이런 물건 중에 어찌 됐건 또 급매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항상 급매물은 그런 거는 이제 발품을 팔아서 무주택자는 그래도 미래 가치가 있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급매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매입을 나서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사실은 1주택자는. 그런데 1주택자의 최대 덕목은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그 기준은 이제 최대는 10년이죠. 근데 어차피 12억 원 이하, 고가주택 이하는 10년이 아니라 3년 있어도 어차피 다 비과세잖아요. 예, 12억 원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1주택자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보다 나은 곳으로의 갈아타기, 미래 가치가 큰 곳으로의 갈아타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집은 비싸게 팔고 딴 데 가서 싸게 팔려는 그런 그쵸. 심리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의 욕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을 싸게 팔고 딴 데도 싸게 사면 된다. 이런 본전 심리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옮기려고 하는데 그 미래 가치가 더 크다는
전제를 깔면 거기가 더 나중에는 더 많이 오를 거잖아요. 그런 전제하에 1주택자는 갈아타기, 물론 이제 지역별 뭐 평수 늘리기도 있어요. 뭐 내가 25평 사는데 34평 옮겨가, 이런 평수 늘리기. 왜냐하면 지금 같은 뭐 나름대로 이제 조정기 때는 이 평대 그 가격 갭이 좀 이게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또 큰 평수가 또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럼 뭐 30평에서 40평으로 간다, 뭐 이런 평수 늘리기, 이런 류의 그 부단한 노력을 1주택자도 해야 된다. 지역 갈아타기, 평수 늘리기. 요거 필요한 것이 1주택자의 덕목입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여기 와서 인터뷰할 때 매수 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년 초가 1차 검토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 2월에 검토, 그때는 이제 매수하라 그러면 욕을 먹으니까 검토하라는 표현을 썼죠. 애둘러서. 떨어질 때였으니까. 예,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검토라는 얘기는 사도 된다는 뜻이었는데, 그럼 이제 무주택자는 그렇게 떨어졌을 때는 못 사요. 왜냐면 또 온갖 비관론을 펴시는 분이 뭐 득세에서 절반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삽니까?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진다는데. 근데 저는 바닥을 이제 25% 정도 떨어지면 바닥으로 본 거예요. 자, 5억에서 10억인데 7억 5천이면 바닥. 이때는 매수세가 어찌됐건 붙을 수밖에 없다. 적중했지 않습니까? 100%? 예, 적중했잖아요. 이때가 좋았던 매수 시기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지나갔잖아요. 예, 지나갔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3분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3분기라고 얘기했습니다. 3분기. 3분기를 하면 이제 7, 8, 9잖아요. 이 3분기도 지나가 버렸네. 많이들 사셨나 모르겠네. 3분기도 지나가 갑자기. 예, 3분기는 이거는 왜냐면 이제 그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시점이야. 이때는 무주택자가 통상 살 수 있는 시점이에요. 무주택자는 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무주택자는 못 사거든요. 무주택자는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이렇게 약간의 올라갈 때 무주택자가 사야 되는 타이밍. 그래서 무주택자는 이제 7, 8, 9에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때가 나름대로.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4분기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제 거래가 관망으로 오면서 거래가 이제 약간 또 줄어들었잖아요. 네. 이때는 또 누군가는 또 급매물 그 중에 한 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물건을 잡을 수 있는 노력은 계속 4분기에도 하는 게 적절하다. 특히나 요즘 아실 보면 매물 많이 늘고 있다는 이제 기사들. 자, 그 와중에 물건 중에는 뭐 10건이 나오면 그 중에는 또 한 건, 두 건은 또 급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건 급하게 뭐 이사를 가야 되는 주기가 뭐 있다든가, 피침을 못하게 뭐 그게 뭐 일종의 또 상속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들은 또 급하게 팔아야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가격 매력이 있는 것을 꾸준히 보면서 시장에서 대응을 할 필요는 있겠다. 다주택자는 큰 틀에서는 이제 보유의 부담이 없고 양도세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보유 부담이 없어졌나? 진짜 다주택자는 이제 행복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3주택자 이상이어도 과표가 10억이 안 넘으면 말이죠. 1주택자, 2주택자하고 세율이 똑같아요. 12억, 1%예요, 1%. 부담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아주 좋다, 이것만 얘기할 건 아니고, 다주택자도 집이 세 채, 네 채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참에 이 알짜 하나로 뭐 모으든, 두 개로 모으든, 이런 식의 상황은 좀 필요해 보여요. 줄이는 전략.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알짜로 모아서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뭐 어느 강의를 하다가 집이 4개인데, 이 4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럼 어디 있나 한번 이렇게 읊어보라 했습니다. 그분이 4개 중에 3개는 괜찮아요. 3개는 보유 가치가 있는데, 하나는 아닌 거죠. 자, 과감하게 팔아야죠, 그럴 경우. 지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특정 지역에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그런 지역들은 팔고 다주택자도 주택수를 줄이는 이런 전략, 알짜에 집중하는 전략. 두 채인데 이걸 모아서 한 채 알짜로 가는. 자, 지금 이제 알짜라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뻔한 얘기가 됐습니다만 강남이 됐든 용산이 됐든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향후에 재건축이 되게 되면 지금부터의 수익률도 50%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바뀌면 뭐 50%에서 심지어 더 오를 수도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모아가는 거죠. 가령 뭐 압구정이 됐던 용산이 됐던 이런 자리들의 미래 가치는 딱 제한된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데 부자들이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격은 어찌됐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부자들의 경우에는
두 개를 하나로 옮기든 뭐 세 개를 두 개로 축소하든 이런 식의 변신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